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동작구 서달로 129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가까운 곳에 가면 5층짜리 아담한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6,7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까망돌 도서관입니다. 1층에는 공연장과 키즈카페, 2층에는 북카페와 도서관 사무실, 3층에는 가족 자료실과 창작 공작실, 4층에는 일반 자료실, 5층에는 문화예술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이며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1943년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표방하는 작고 귀여운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 후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까망돌 도서관에 가서 어린 왕자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앙투안 생텍쥐페리가 쓰고 김경미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자님과 함께 떠나는 미지의 세계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6살 때 밀림의 실화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엄청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 한 마리가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동물을 삼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삼킨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밀림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고심 끝에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이것이 나의 제1호 그림이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른들은 한결같이 무섭냐고? 모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니? 라며 내 물음이 싱겁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통째로 삼킨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어른들이 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 보여주었다. 어른들은 그제서야 정확히 알아보았다. 내가 그린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것이다. 내 그림을 본 어른들은 보아뱀의 뱃속인지 거죽인지 하는 그림을 집어치우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충고했다.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나는 내가 그린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해 무척 실망했다. 어른들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는 어린이들에겐 백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이때 지리학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중국과 애리조나를 한눈에 구별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또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매우 쓸모가 있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점잖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다. 주로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기는 했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여러 어른들 중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을 해보곤 했다. 이 사람이 내 그림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모자군요. 그래서 그 후로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또는 별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그들의 관심거리인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러면 그들은 성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나는 6년 전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하라 사막으로 추락했을 때까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다. 내 비행기의 모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 탄 비행기라 모든 것을 혼자서 수리해야 했다. 그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가지고 있는 물도 일주일 정도 버틸 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자야 했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고립된 선원보다도 더 고독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어떤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벼뜨고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더니 어떤 이상하게 생긴 작은 소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훗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실물이 내 그림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만은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이 화가로 대성할 수 없다며 화가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보아뱀 외에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외에는 어떤 것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나타난 소년 때문에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허기져 보이거나 피곤해 지친 것 같지도 않았다. 또 갈증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나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나는 멍하게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소년은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꺼내는 듯 아까 했던 말을 조심조심 되풀이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누가 됐든 갑자기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양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지리, 역사, 산수와 문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소년에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소년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건 모두 작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양이란 말이야. 제발 양을 그려줘. 우물 옆에는 폐허가 된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왕자가 그 담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기억을 못하는구나. 여기가 아니잖아. 그가 다시 대꾸를 하는 곳으로 보아 누가 있는 듯 했다. 그래. 오늘이 맞아. 하지만 여긴 아니야. 나는 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했다. 물론 넌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오늘 밤에 내가 그곳으로 갈게. 나는 벽에서 겨우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할 자신 있지?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지만 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이제 그만 가. 나 내려갈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단밑을 쳐다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기엔 30초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다급히 뛰어갔다. 하지만 내가 뛰어가는 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천천히 사막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담 밑에 도착했고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안아주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젠 뱀하고도 이야기하니? 나는 그가 늘 목에 두르고 있었던 금빛 머플러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물적신 머플러를 대주고 물을 먹였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가 비행기를 고쳤다니 다행이야.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거의 포기하고 있던 비행기를 고치는 일에 성공했고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갈 길은 너무 멀고 어려워. 나는 어린 왕자에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기를 낳은 듯이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붙잡을 틈도 없이 어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고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난 아저씨가 그려준 양을 가지고 있어. 그 양이 살 수 있는 상자와 양의 입막에도 있어.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차츰 어린 왕자가 기운을 차리는 것을 느꼈다. 사랑스러운 꼬마 친구야. 무서웠던 모양이구나. 어린 왕자는 겁을 먹고 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더 무서울 거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맑은 웃음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사막의 샘물과 같았다. 꼬마 친구야. 다시 네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 어린 왕자는 여전히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바로 그곳에 내 별이 떠 있을 거야. 꼬마 친구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것은 다 나쁜 꿈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저씨가 어떤 별의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감미롭게 느껴질 거야. 별들마다 꽃을 활짝 피울 테니까. 물론 그건 나도 알아.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나한테 준 물은 음악의 선율과도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말이야.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잖아. 그래, 기억하고 있어. 밤이면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 어쩌면 그 편이 더 좋을지도 몰라. 아저씨에게 내 별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어떤 별이라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질 테니까. 그것들은 다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할 게 하나 있는데.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 난 너의 웃음소리가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별들을 가지고 있어. 별들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저 조그만 불빛에 불과하지. 또한 학자들에게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별은 돈이었어. 하지만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아저씨는 지금까지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야? 아저씨가 밤하늘을 쳐다볼 때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있을 거고, 그 별들 중 하나에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음을 주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을 때에는 나를 만나는 걸 기쁘게 생각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항상 내 친구가 될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때론 창문을 열곤 하겠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꽤 놀랄 테지. 그럼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말하겠지. 난 별을 보면 웃고 싶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럼 난 아저씨에게 쓸데없는 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건 내가 아저씨한테 별이 아닌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더니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엔 오면 안 돼.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아파 보일 거야. 꼭 죽어가는 자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내 옆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내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안심하는 듯 했다.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바로 뒤쫓아갔지만 어린 왕자는 단호한 결심이라도 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저 이 말만 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안 오는 게 좋은데 힘들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해해 주겠지. 그곳은 너무나 멀어.
그래서 이 무거운 몸을 끌고 갈 수 없는 거야. 육체는 너무 무거워.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쓰레기와 같아. 그런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좀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나 또한 별을 쳐다볼 거야. 모든 별은 녹슨 도르래가 달린 샘이 될 거야. 그럼 모든 별들은 내게 신선한 물을 뿜어주겠지. 정말 좋을 거야. 나는 줄곧 가만히 있었다. 그건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나는 5억 개의 샘을 갖게 될 테니까.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젠 나 혼자 놔둬.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알지, 내 꽃 말이야. 나는 그 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 꽃은 너무 약해. 너무나 순수하고 별 도움도 안 되는 4개의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어. 어린 왕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딛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가까이에서 노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밭이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가장 단순한 것이며 진정한 재산은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상기시켜준 어린 왕자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세계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장미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시적이며 고귀한 분위기 속에 지혜를 짜낸 휴머니즘의 결정을 따라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